2024년 9월 15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지하철 2호선 강남역에서 신도림 방면 열차가 플랫폼에 서서히 들어왔습니다. 출근길 러시아워의 절정 시간이었죠. 김민지는 늘 그랬듯이 3호차 두 번째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28세 회계사인 그녀는 지난 3년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위치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날 김민지는 영영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오전 9시였습니다.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민지가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전화도 받지 않았고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지 씨가 안 왔네요? 몸이 아픈가? 팀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아무도 그것이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벌어질 기이한 연쇄 실종의 첫 번째 사건이었다는 것을 지하철역 환승 안내방송 소리가 멀리서 들려온다. 실종 신고가 또 들어왔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실종수사과 박준혁 형사가 책상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경력 20년 베테랑이었지만 최근 들어오는 실종 신고들은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엔 누구죠? 후배 형사 이소영이 물었습니다. 이정호 35세 직장인. 지하철 2호선 타고 출근하다가 실종됐다고 합니다. 김민지 실종 이후 벌써 세 번째네요. 박 형사는 화이트보드에 붙어있는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김민지, 최수진, 그리고 방금 추가된 이정호.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중반의 직장인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이 있어 보이는데요. 이소영이 자료를 뒤적이며 말했습니다. 모두 지하철 2호선을 이용했고 월요일 오전에 실종됐어요.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박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사이. 출근길 러시아워죠. 박 형사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실종 사건을 다뤄왔지만 이런 패턴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실종자들은 각자 다른 이유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마련인데 이들은 너무나 규칙적이었습니다. CCTV는 확인해 봤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이소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하철 CCTV에는 모두 타는 모습까지는 찍혔는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마치 열차 안에서 증발한 것처럼 박 형사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21세기에 사람이 증발한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혹시 집단 자살이나 종교단체 같은 건 아닐까요? 이소영이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가능성은 있어 보이지만 박 형사가 실종자들의 프로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서로 전혀 접점이 없어요. 사는 동네도 다르고 직장도 다르고 취미나 관심사도 겹치는 게 없어 보입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네, 실종수사과 박준혁입니다. 형사님, 또 실종신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박 형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번째였습니다. 그날 분명히 이상한 걸 봤어요. 카페에 앉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혜진 32세. 지하철 2호선을 매일 이용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네 번째 실종자인 오태민과 같은 칸에 타고 있었다고 신고한 유일한 목격자였죠. 박 형사와 이소영이 그녀 맞은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형사들은 이런 증언에 회의적이었지만 다른 단서가 없는 상황에서는 소중한 정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걸 보셨나요? 박 형사가 녹음기를 켜며 물었습니다. 평소처럼 지하철에 탔는데 그 남자분, 오태민 씨요. 그분이 제 바로 앞에 서 있었어요. 그런데 건대 입구역을 지나면서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이상해졌죠? 장혜진이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졸고 있는 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서 졸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초점이 없었어요. 마치 어딘가 다른 곳을 보고 있는 것 같았죠. 다른 곳이요? 네. 그리고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작은 소리로 뭔가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들리지는 않았지만 입술이 계속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이소영이 메모를 적으며 물었습니다.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성수역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문이 열리는데 그 남자분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뭐가 이상했죠? 로봇처럼 아니면 조종당하는 것처럼 움직였어요. 표정도 없고 그냥 기계적으로 발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더니 문 밖으로 나갔는데 장혜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듯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요. 분명히 내려서 계단 쪽으로 걸어갔는데 그 후에는 마치 제 기억에서 지워진 것 같아요. 박 형사가 찌푸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기억이 지워졌다는 게 무슨 뜻이죠? 말 그대로예요. 그 순간 이후 기억이 완전히 비어 있어요. 다음에 기억나는 건 다음 역인 뚝섬역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그때 깨달았죠. 아, 그 남자분이 사라졌구나. 두 형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일반적인 목격담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혹시 그날 컨디션이 좋지 않으셨나요? 아니면 약물을? 이소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장혜진이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전술도 안 마시고 약도 먹지 않았어요. 분명히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상한 꿈을 꿔요. 어떤 꿈이요? 지하철이 계속 달리는 꿈이에요. 하지만 역에 도착하지 않아요. 그냥 무한히 어둠 속으로 달려가요. 그리고 그 안에는 사라진 사람들이 모두 서 있어요. 같은 표정으로, 같은 자세로. 박 형사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장혜진의 증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 그는 결국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서울 지하철 관련 자료들을 뒤적이기 시작했죠. 혹시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2호선 관련 자료를 찾던 중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1980년대 건설 당시의 문서에서 흥미로운 기록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성수역 건대 입구역 구간 공사 중 이상 현상 보고. 제목만 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박 형사는 급하게 문서를 펼쳤습니다. 1983년 7월 15일 성수역 지하 공사 중 작업자 3명이 원인 불명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짐. 병원 검사 결과 특별한 이상 없음. 작업자들은 모두 지하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 1983년 8월 2일 건대 입구역 터널 굴착 중 작업 중단. 굴착기 조작자가 기계가 제멋대로 움직인다며 작업 거부. 기계 점검 결과 이상 없음. 1983년 9월 10일 뚝섬역 공사장에서 야간 경비원 실종. 3일 후 한강에서 시신 발견. 사인 불명. 박 형사의 등줄기에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40년 전부터 이미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자세한 기록을 찾기 위해 자료를 뒤적이던 중 한 장의 낡은 지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2호선 노선도였는데 현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성수역과 건대 입구역 사이에 표시되지 않은 역이 하나 더 있었거든요. 신비역?
기이한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2호선에는 그런 역이 없었습니다. 계획만 있고 실제로는 건설되지 않았나 봤습니다. 박 형사는 인터넷으로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신비역에 대한 공식적인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숨겨진 역의 전설. 작성자는 익명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1980년대 지하철 2호선 건설 당시 성수역과 건대입구역 사이에 비밀역이 하나 더 건설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이 역은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았고 지금도 존재하지만 아무도 찾을 수 없다고 한다. 이 역에 들어간 사람들은 다시 나올 수 없다는 무서운 소문도 있다. 박 형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실종자들이 이 신비한 역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그는 이소영에게 자신이 발견한 자료들을 보여줬습니다. 형사님, 이런 걸 믿으시는 건 아니죠? 이소영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야. 다른 단서가 없잖아. 그리고 이 자료들을 보면 박 형사가 40년 전 기록들을 가리켰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직접 확인해 볼 수밖에 없지. 오늘 밤 성수역과 건대입구역 사이 터널을 조사해 보자. 이소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30분 지하철 운행이 중단된 후 박 형사와 이소영은 성수역 직원용 통로를 통해 터널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철 공사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비공식적인 조사였습니다. 정말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새벽 5시 전에는 반드시 나와야 해요. 관계자가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무전기를 가져가세요. 터널은 생각보다 훨씬 어둡고 으스스했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앞길을 비춰주었고 발걸음 소리가 길게 메아리쳤습니다. 형사님, 정말 여기서 뭔가 찾을 수 있을까요? 이소영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모르지. 하지만 해봐야지. 두 사람은 성수역에서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터널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며 혹시 숨겨진 통로나 문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30분 정도 걸었을 때 이소영이 손전등을 멈췄습니다. 형사님, 여기 좀 이상해요. 그녀가 비춘 곳은 터널 벽면이었습니다. 다른 곳과 달리 벽면의 색깔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마치 나중에 덧붙인 것 같았죠. 박 형사가 벽면을 만져봤습니다. 재질이 다르네. 이 부분만 시멘트 질감이 다르잖아. 혹시 뒤에 뭔가 있는 걸까요? 박 형사는 주머니에서 작은 망치를 꺼냈습니다. 벽면을 가볍게 두드려 봤죠. 다른 곳에서는 둔탁한 소리가 났지만 이 부분에서는 공허한 소리가 났습니다. 뒤가 비어 있어. 두 사람은 흥분했습니다. 정말로 숨겨진 공간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벽을 부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이소영이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형사님, 여기 뭔가 그려져 있어요. 손전등을 가까이 비춰보니 희미하게 기호 같은 것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글도 영어도 아닌 마치 고대 문자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뭘까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터널 저 멀리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치 누군가 웅얼거리는 것 같은 소리였죠. 들었어? 박 형사가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네. 뭔가 소리가.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발걸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서 움직이는 것 같았죠. 어떻게 하죠?
이소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형사는 손전등을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비췄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터널 저 끝에서 희미한 인형 하나가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걸음걸이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장혜진이 증언했던 것처럼 로봇 같은 움직임이었죠. 누구죠? 박 형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 인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기계적으로 걸어올 뿐이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자 그 모습이 선명해졌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오태민, 이소영이 소리쳤습니다. 네 번째 실종자 오태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살아있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완전히 없었고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오태민 씨, 괜찮으세요? 박 형사가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오태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이곳에 오면 안 됩니다. 목소리는 오태민의 것이 맞았지만 마치 다른 누군가가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이 전혀 없는 기계적인 음성이었죠.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든 거죠? 어디 있었던 거예요? 박 형사가 계속 질문했습니다. 신비요? 돌아가세요. 늦기 전에. 그리고 오태민은 다시 돌아서서 터널 깊숙한 곳으로 사라져갔습니다. 두 형사는 뒤를 따라가려 했지만 어느 순간 그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대체 뭔 일이죠? 이소영이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형사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신비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 그리고 실종자들이 그곳에 있다는 것 말이죠. 다음 날 박 형사는 더 깊이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터넷과 도서관을 뒤져 신비역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찾으려 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의 은퇴한 고위 관계자를 만나게 된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김철수 전 지하철공사 이사는 2호선 건설 당시를 직접 경험한 몇 안 되는 생존자였습니다. 신비역 말씀이시군요. 김 전 이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정말 존재했던 건가요? 네,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절대 인정할 수 없는 일이었죠. 김 전 이사는 40년 전의 기억을 천천히 되짚어가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83년 지하철 2호선 건설 당시였습니다. 성수역과 건대 입구역 사이를 파는데 이상한 지하 공간을 발견했어요. 자연적으로 형성된 거대한 동굴이었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나요? 고대 유적이 있었습니다. 언제 만들어진 건지는 알 수 없었지만 분명히 수백 년은 된 것 같았어요. 돌로 만든 제단 같은 것들이 있었고 벽면에는 이상한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 형사는 어젯밤 터널에서 본 기호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것들과 같은 것일까요?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나요? 처음에는 문화재로 보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조사팀을 보낸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들이요? 김 전 이사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조사팀 중 몇 명이 실종됐어요. 그리고 돌아온 사람들은 정신을 잃었거나 이상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누군가에게 조종당하는 것 같았어요. 박 형사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과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결국 정부에서 비밀로 분류했습니다. 그 공간을 완전히 봉인하고 대신 역을 하나 만들기로 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그게 신비역인가요? 네. 하지만 일반인은 절대 접근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특수한 열쇠가 없으면 문도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 열쇠는
지금도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박 형사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비역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곳에서 40년 전에도 지금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 말이죠. 혹시 그 고대 유적이 뭔지 아세요? 김 전 이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전설에 따르면 조선시대에 있었던 영혼의 문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영혼의 문? 죽은 자와 산 자를 연결하는 통로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걸 건드리면 두 세계의 경계가 흐려진다는, 물론 미신이겠지만요. 하지만 박 형사에게는 미신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벌어진 모든 일들이 그 전설과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될까요?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그 열쇠를 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김 전 이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가 잠시 멈췄습니다. 40년 전 마지막 조사 때 한 연구원이 몰래 복사본을 만들어뒀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도 이미 돌아가셨고 그 연구원의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박영우 박사였습니다. 서울대 고고학과 교수였죠. 혹시 그분 가족들이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박영우 박사의 자료를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에 그의 연구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접근하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다행히 박 박사의 제자 중 한 명이 현재 같은 학과 교수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민석 교수는 4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박영호 선생님을 찾고 계신다고요? 김 교수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박사님이 1980년대에 연구하셨던 지하철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김 교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 그 일 말씀이시군요.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평생 후회하셨던 일이죠. 어떤 후회요? 선생님은 그 고대 유적을 제대로 연구하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셨어요. 정부에서 갑자기 프로젝트를 중단시켰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그곳에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확신하셨습니다. 김 교수는 박 형사를 자신의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박영우 박사의 개인 소장품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닌가요? 김 교수가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특이한 모양의 열쇠였는데 마치 고대 문자가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맡기셨어요. 언젠가 이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시면서요. 박 형사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열쇠가 정말, 네, 신비역의 열쇠입니다. 선생님이 몰래 복사해서 만드신 거예요. 김 교수는 또 다른 자료를 꺼냈습니다. 박영우 박사가 직접 그린 신비역의 구조도였습니다.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메모도 있어요.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비역의 진실은 단순한 고대 유적이 아니다. 그곳은 차원의 경계선이다. 과거와 현재, 삶과 죽음의 경계가 흐려지는 곳이다. 만약 누군가 그 문을 열면 양쪽 세계의 영혼들이 뒤섞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돌이킬 수 없다. 정말 믿으시는 건가요? 박 형사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이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지하철에서 실종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혹시 관련이 있는 건 아닌가요? 박 형사는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교수에게 지금까지의 상황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영혼의 문이 열린 건가요? 김 교수가 청색 경성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확실히 하려면 직접 가봐야겠습니다. 김 교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메모에 따르면 그 문이 완전히 열리면 돌이킬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더욱 빨리 가야겠네요. 그날 밤 박 형사와 이소영은 다시 터널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박영호 박사의 열쇠와 구조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이소영이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실종되기 전에 막아야 해. 전날 발견했던 벽면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구조도를 펼쳤습니다. 박영호 박사가 그린 그림에 따르면 이 벽 뒤에 숨겨진 문이 있어야 했습니다. 벽면을 자세히 살펴보니 희미하게 문이 윤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작은 열쇠 구멍이 있었습니다. 여기네. 박 형사가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가 구멍에 들어가자 갑자기 벽이 소리 없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뒤에는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있었습니다. 진짜 있었네요. 이소영이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통로는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벽면에는 현대적인 조명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바닥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5분 정도 걸어가자 또 다른 문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자동문이었습니다. 센서가 두 사람을 감지하자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것은 지하철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지하철역과는 달랐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벽면에는 고대 문자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 가운데에는 거대한 돌 제단이 있었습니다. 신비요? 박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역명판에는 정말로 신비역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열차가 없었는데도 플랫폼에 사람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가보니 그들은 실종자들이었습니다. 김민지, 최수진, 이정호, 오태민. 모두 마네킹처럼 똑같은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건가요? 이소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박 형사가 김민지에게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러자 김민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눈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여기 오면 안 돼요. 김민지가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당신들을 여기 데려온 거죠? 김민지는 대답하지 않고 제단 쪽을 가리켰습니다. 제단 위에는 이상한 구조물이 있었습니다. 마치 문 같기도 하고 거울 같기도 한 신비한 형태였습니다. 영혼의 문이군요. 박 형사가 박영호 박사의 메모를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단에서 이상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반투명한 인간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저건 뭐죠? 이소영이 공포에 질려 물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에요.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보니 한 노인이 제단 뒤에서 나타났습니다. 하얀 수염을 기르고 한복을 입은 노인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나는 이곳의 수호자다. 수백 년간 이 문을 지켜왔지. 수호자? 이 문은 원래 닫혀 있어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40년 전 인간들이 이곳을 파헤치면서 균열이 생겼지. 그리고 최근에 그 균열이 커지기 시작했다. 노인이 제단을 바라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문이 완전히 열리면 죽은 자들이 산 자들의 세계로 넘어올 것이다. 그리고 산 자들은 죽은 자들의 세계로 끌려 들어갈 것이다. 그럼 이 사람들은 문이 열리는 과정에서 끌려온 것들이다. 아직 완전히 넘어가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산 자도 죽은 자도 아니다. 경계선에 걸려 있는 상태지.
박 형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들을 구할 방법은 없나요? 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다시 닫으면 된다. 하지만, 대가가 필요하다. 누군가 자발적으로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해야 한다. 영원히 말이다. 다른 방법은 없나요? 이소영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문은 균형의 법칙으로 움직인다. 누군가 지키는 자가 있어야만 닫힐 수 있다. 그리고 한번 지키는 자가 되면 영원히 이곳을 떠날 수 없다. 박 형사는 플랫폼에 서 있는 실종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고 연인이고 친구였습니다. 이들을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박 형사가 결연하게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소영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이게 내일이야. 박 형사는 20년간 경찰로 살아오면서 늘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정말 확실하신가? 노인이 물었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되돌릴 수 없다. 네, 확실합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단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벽면에 새겨진 고대 문자를 손으로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단에서 강한 빛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문이 천천히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플랫폼에 서 있던 실종자들이 하나씩 의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지가 가장 먼저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김민지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곧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이소영이 그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영혼의 문이 완전히 닫히자 제단 주위에 있던 반투명한 형체들도 사라졌습니다.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 형사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이 점점 투명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사님, 이소영이 달려가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막혔습니다. 괜찮아. 박 형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이야. 하지만 이소영아, 잘 지내. 그리고 이 일은 비밀로 해. 사람들이 알 필요는 없어. 박 형사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이소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이곳의 새로운 수호자가 되었다. 수백 년간 이 문을 지킬 것이다. 정말 다시 볼 수 없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는 행복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구했으니까. 신비역에서 나온 이소영과 실종자들은 안전하게 지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실종자들은 모두 건강했고 지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그 다음이 기억이 안 나요. 김민지가 병원에서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신기해했습니다. 며칠간 실종되었는데도 탈수나 영양실조 증상이 전혀 없었거든요. 오히려 모두 건강한 상태였습니다. 언론에서는 지하철 실종 미스터리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실종되었기 때문이었죠. 이소영은 박 형사의 실종을 보고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수사 중 터널에서 실족사한 것으로 추정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소영은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 형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왜 사라졌는지 말이죠. 김민지는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여전히 매일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출근했지만 이제는 다른 칸을 이용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모차를 피하게 되었거든요. 최수진도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지하의 어떤 역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꿈을 말이죠. 이정우와 오태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가끔씩 지하철에서 이상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보호해주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지하 깊숙한 곳, 신비역에서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박 형사는 이제 이곳의 수호자가 되어 영혼의 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외로웠지만 점차 자신의 역할에 만족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후회하지 않는가? 이전 수호자였던 노인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뿌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노인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내 역할은 끝났구나. 500년간 이곳을 지켰는데 드디어 떠날 수 있겠군. 어디로 가실 건가요? 저편 세계로.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말이다. 노인은 서서히 빛이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말이죠. 이제 박 형사 혼자만이 신비역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지하철이 이 역을 지나갈 때 승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이소영이 가끔 이 구간을 지나갈 때면 박 형사는 창문 너머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무의식적으로 이쪽을 바라보곤 했죠. 마치 누군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박 형사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거든요. 1년이 지났습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는 더 이상 이상한 실종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평화롭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이소영은 박 형사의 뒤를 이어 실종 수사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지하철 2호선을 탈 때면 성수역과 건대입구역 사이에서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말했죠. 형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그럴 때마다 마치 누군가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따뜻하고 친근한 목소리로 말이죠. 김민지는 새로운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좋은 사람과 사귀게 되었죠. 가끔씩 지하철에서 이상한 기분이 들 때면 그녀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최수진은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습니다. 사진 찍기였는데 특히 지하철 풍경을 찍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성수역에서 찍은 사진을 현상해 보니 희미하게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경찰관 복장을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그것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정우와 오태민도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을 지켜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말이죠. 지하 깊은 곳, 신비역에서 박 형사는 오늘도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문을 지키고 두 세계의 균형을 유지하며 지상의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죠. 가끔씩 그는 생각합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매일 밤 지하철 운행이 끝난 후 고요해진 터널에서 박 형사는 작은 소리로 노래를 부릅니다. 지상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잠들 수 있도록 지켜주겠다는 다짐을 담아서 말이죠. 오늘도 모두 안전했습니다. 내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는 터널을 따라 멀리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지상까지 올라가 잠든 사람들의 꿈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어줍니다. 지하철 2호선의 비밀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과 함께 말이죠. 이 이야기는 픽션이지만 우리 주변에는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